네, 정윤희 씨 있고 그쵸. 유지인 씨. 맞아. 아, 이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장미 씨. 이분은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죠? 이 세 분을 빼놓고는 70년대 후반의 연예계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분 인기가 정말 대단했던 당시에. 우리 김갑 선생님이 여자 좋아하잖아요. 네. 선생님이 여자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십니다. 뭐 솔직하게 우리 잔머리 굴리지 마.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영실만 좋아하는 거예요. 반응이 뭔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2차 트로이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1차 트로이카 문희, 남정님, 윤정희 이 세 분이 이어서인데 제 2차 트로이카의 특징만 한번 살펴보죠. 우리 정윤이 하면 왜 백치미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남자들이 안아주고 싶은 이미지의 정윤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70년 되면 이제 도시화가 이제 막 치솟는 때서 세련된 서구적 이미지, 교양력, 품위, 고고, 우아 그치. 이쪽으로 유진 씨가 득세를 했어요. 그러면 또 한 사람 장미 씨는 뭘까 하면 장미하면 강한 자의식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 그래서 그 앞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매력 있어. 이게 장미 씨 이미지예요. 셋은 정말 이렇게 근데 언제 대별되는 그렇게 거죠. 분석을 그렇게 굉장히 예리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네. 정윤이 같은 경우에는 윤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시선을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안 주는데 장미 씨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딱 고정시켜 갖고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흡입력이라든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애가. 근데 어떤 때는 민망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대본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못 보게 되지. 요러고 빤히 쳐다봐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람을 다 그래, 볼 다 때 그래. 요러고 봐요. 그런데 그래서 남자들이 미묘하다 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얼마나 매력 가죠. 있어 하고 이렇게 뻥 가겠어. 그렇죠. 근데 여자들한테 가면 얘가 왜 이렇게 날 쳐다보냐. 당황해서. 얘 왜 이래? 이러고 이렇게 쳐다보면 같이 이렇게 마주 쳐다보다 이렇게 딱 걸리잖아. 씩 웃어. 이뻐서 그냥 이뻐서 그냥 신기스러워, 신기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활동하신 분들의 증언이었고, 근데 그 당시를 진짜 누구보다 잘 기억하시는 분은 바로 이분이세요. 전설의 연예부 기자님이시죠. 괜히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한보영 기자님. 근데 지금도 뭐 말씀들 다 잘하셨는데 뭐 틀림없어요. 장미는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정말 보는 사람 하여금 싫게 하지 않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타고난 연기력이라고 봐야 되고 그만큼 연기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배우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정윤희의 경우는 바로 김지미의 후계자다. 그만큼 얼굴에 어디 흠잡, 카메라를 어디다 대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미모의 얼굴이다. 이런 것이 정평이 나 있죠, 이미. 그다음에 이제 유진을 뭐 아시다시피 아주 정확해요. 약속 잘 지키고 매너 좋고. 이래서 그 당시에 세 여자들이 영화계나 방송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성격이 비슷비슷하면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워낙 독특한 자기의 개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팬이 쫙 깔리는 거예요. 저희 집안만 해도 70년대 이렇게 그 브라운관을 보다가 우리 엄마가 장미가 참 예쁘다 그러면 엄마 난 정윤이가 좋은데 정윤이가 이쁘잖아. 너는 장미가 이쁘지? 그러면서 아니야 정윤이가 예뻐. 누구 삐었니? 이러면서 저한테 화내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그만큼 만나면 다들 캐릭터가 너무나 뚜렷해서 쫙 팬이 나뉘고 서로 싸움이 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자, 여기서 그랬어요. 한번 하죠. 여기서 한번 하자고요. 제가 봤을 때 본인 물어봐 달라고 길게 물으세요. 본인의 우리 박정진 MC는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지인이 누나 좋아요. 유진 누나. 네, 저는 오늘 저희 주제로 유일하게 장미 선배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장미 씨의 성장 배경부터 어떤 소녀였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태어나신 그 연도가 약간 불분명한데요. 57년이라는 말도 있고, 그때는 나이가 다 갈리잖아요. 57년이라는 말도 있고, 58년이라는 말도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58년 1월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나셨고, 살던 곳이 그 서울 중구였다 그래요. 그 영화의 본고장이잖아요. 충무로가 있는 곳인데 그때 명보극장 앞에 스타 다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하.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러 가다가 그 다방에 그 연예인분들이 많이 모여 계셨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후에 말씀으로는 많이 뵀던 분이 허장강 선생님이다. 허장강 씨 그러면 그 허준호 씨의 아버님이자 악역 배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충무로 휩쓸던 분이 허장강 씨여가지고 자주 뵀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오디션에 서류를 낸 사람이 장민 씨가 아니래요. 장미 씨 언니가 그래. 서류를 냈대. 원래 장미 씨의 그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에요. 그게 쭉 이어져서 지금 사실은 그 연기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게 꿈인 거예요. 가르치는 게. 근데 언니가 탁 내버리고 와서 나중에 와서 야 이런 영화가 있는데 여기다 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났잖아요. 근데 이분이 단발머리가 굉장히 지금도 어울리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 나는 단발머리를 하면은 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인식이 있었나 봐요. 그때 뭐 머리는 단발로 해서 언니 원피스를 빌려 입고 그리고 이제 오디션에 갔는데 좋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언니가 없었으면은 장미 씨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여튼 이분이 그 당시 심사위원이었어요. 아. 성춘향 뽑을 때.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오디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오디션이 아니에요. 그냥 경연인 거죠. 이제 콘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차라리. 춘향 콘테스트. 오디션은 연기하는 거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혀 오디션이라는 말은 조금 여기에 어울리지 않고 그때 영화 담당 기자들 그리고 영화 배우 몇 명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이제 합석을 했는데 장미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방송국도 출입을 했기 때문에 그 장미의 뭐 장수만세 보조하고 이런 것까지 네네, 내가 맞아요. 보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뭐 눈에 띄는 드라마에 나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첫 마지막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 싹 들어오는데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싱글벙글 웃는데 말이죠. 조금 더 떨잖아요, 저분이. 떨지가 않아요. 막 그냥 밖에 환한 달이 이렇게 솟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렇게 화려해요. 그 얼굴 자체가.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장민 씨한테 몰표를 줬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몰표를 이제 많이 몰표를 줬는데 그런데 이게 강주희라는 16살짜리가 네. 아역 출신 배우가 있어요. 근데 이 배우가 16살이니까 춘향에 가장 적합한 연령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화장을 너무 짙게 하고 나왔고 그다음에 옷도 한복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진짜 춘향이를 보여주겠다고는 그런 결심하에서 그런 분장을 하고 나왔는데 기자들에게는 신선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은 거지. 장미의 그 환한 달 같은 화려한 그 얼굴에 현혹이 됐다고 봐야 되죠. 장미 씨는 뭘 입고 나왔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그 당시 그러니까 달 같은 얼굴을 좋아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시절에는 옷보다는 아마 그랬어요. 얼굴에 다 달팽이같이. fes을 그러고 나도 그래. 나는 뭐 이미 장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누가 시비를 걸었느냐면요. 두 사람이 남았어요. 최종 선발에 네. 두 사람이 남았는데 장동희 그때 당시 그 배우협회 회장이었었습니다. 얼굴이 높다 이거야. 크다 이거야. 그냥 카메라 테스트를 해야 셋 되는 거 중에 제일 아니냐. 커. 이런 계획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신성희 씨도 장민 씨 얼굴 보더니 너같이 얼굴도 넓고 큰 애가 어떻게 이런 역할을 맡았냐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커요. 그때 내가 이제 박태영 감독에게 아니 박 감독 얼굴이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옛날 춘향이를 지금 뽑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색다른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그런 신인을 뽑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 그럼요. 그러면은 카메라 테스트 그게 필요 없다. 내가 보기에는 텔레비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얼굴 괜찮더라. 그러니까 우리 장동희 그때 배우협회 회장이 쑥 들어간 거죠. 그냥 같은 이제 우리는 초록이
동생이라고 기자들이 그냥 몰포를 준 거지. 현장에서 심사를 하셨으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영화 배우로서 장미의 출발점이거든요. 선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만년 행복 누려보면 어떻겠느냐. 되었던 내 남군, 잘 되었던 내 남군. 고관대장 내사 싫고 금은 보아도 내사 싫소. 아이고, 요거이 뭔 놈의 팔자요. 상만 한 번 뵈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았는데 뵙고 나니 사방이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뭐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깜찍하고 귀여운 인상은 아니에요, 장미 씨가. 오히려 강한 인상이지. 근데 그 옥중에 갇힌 춘향이가 나중에 이도령 만나는 장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서방님을 옥중에 칼 차고 이제 만나는 대목이니까. 그러면 그 슬픈 감정이 고조돼 갖고 이게 좀 눈물도 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다들 지켜보는 앞에서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배우 10년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처음 하는 사람이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걱정을 했는데 그 장미 씨가 아까 오버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서방님 하는 순간 정말 폭포수처럼 눈물이 콸콸콸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 배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감독은 막 뛰어나와서 컷 하면서 마구 화를 냈대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지나쳤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절제로. 그러면서 배우로서의 출발점을 갖게 되면서 야 이게 연기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다짐을 거듭했다는 아주 그 새내기 배우 장미 씨의 얘기가 있죠. 네. 장민 씨가 신인이지만 신인답지 않은 담담이 있었던 데에는 해녀 당실이라는 그 드라마 단막이었는데요. 아이고 요즘 당신이만 보면 가부신 새 살아봐 멍살가라게. 그때 그 장민 씨의 신선한 느낌이 안방극장에서 통하기 시작을 했고 맞아, 기억나요. 이후에 그게 저거 하려고 그랬던 걸 갖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나 그거 못한다고 그러셨구나. 빠꾸를 딱 놓은 거예요. 그게 장민 씨에게 간 그러니까 거였죠. 인생은 하라고 할 때 하는 거야. 다 노하고 인생 다 후회. 해녀 당실이 그 TV 문학관 섭외도 먼저 왔는데 좀 자세히 얘기를 해서 왜 거절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연애 시험을 오는 못했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걸 하면은 촬영을 가가지고서는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물속에서 해녀복 입고 정말 힘든 작업인 걸 너무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가 싫어갖고 그 하강희 선생님한테 저기요 그냥 이렇게 괜히 민기적으면서 저기 그날 뭐가 있고 그런데 그 신문까지 났어요. 내가 한다고. 그런데 제가요 막 이래갖고서는 화가 나니까 그냥 딱 남자 때문에 그 사귀는 남자분하고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그렇죠. 결혼했죠. 그 그 남자분하고 당시에 결혼하셨어요? 헤어졌어. 그리고 그래가지고서는 헤어지시고. 안 했어요. 어때요? 뭐 아니 그래가지고선 그 역할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남자랑 헤어지고 해녀 방시를 했었어야 된다니까. 그러고 나서 해녀 무태오르다를 했죠. 얼마나 미친 게 있었으면 헤어지자마자 바로 해녀 무태오르다라는 또 문학관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요. 해녀 당신이를 통해서 안방극장에서 맞아요. 신선한 얼굴로 딱 각인을 시켰죠. 그 맞아요. 이후에 성춘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처음 이제 궤도에 올라간 거예요. 알려졌죠, 이제. 네. 하여튼 뭐 인생이라는 거는 보면은 엑스트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럼요. 한 번의 오디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인생은 다 우리 선영 씨도 엑스트라부터 시작했죠? 둘도 전 데뷔하자마자 신인상 받았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뭐 웃기게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네, 단계를 거쳐서 올라갔다, 저도 덕찬 인생 장미 MC 하기까지 15년을 방송을 했으니까 네. 어쨌든 그냥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호된 데뷔 신고식을 치렀던 당시 신인 여배우였던 장미 씨가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판도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한국 영화계의 기록을 세우는 무서운 배우로 거듭난 거죠, 김배우 기자님? 예, 이 20살 때죠. 1977년도 이제 김호선 감독의 겨울 여자에 낙점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장미 씨가 이 TV뿐만 아니라 영화계까지에서도 탑 클래스를 이제 달리게 돼요. 근데 이 겨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장미 씨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화이겠지만은 사실은 또 한국 영화계에 있어서도 굉장한 이정표를 세운 영화입니다. 당시 이제 60만 명의 관객을 동원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여러 극장에서 영화들을 갖다가 집 근처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단관 개봉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영화가 붙었을 때 한 군데가 떨어지면은 그냥 한 군데만 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겨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개봉을 했는데 다음 설날까지 단성사에서 설날까지?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인기를 얻은 작품이고 심지어 단성사에서 이제 표를 사기 위해서 안표상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표를 사기 위해서 한 2km 정도까지 줄을 섰던 저도 그 진기록을 2km 줄에 서 있던 재수생이었어요. 오늘 재수를 강조하셨어요. 생생하게 생각이 나. 근데 겨울 여자는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 게 지난날 우리가 되짚어 볼 때 한국 영화 소설이 같이 갑니다. 이게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조혜일 씨는 이 겨울 여자라는 신문 연재 소설로 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당연히 영화가 되죠. 근데 그 감독, 김호선 감독이 그때 아주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던 감각이 새로운 사람이었고 일단 스토리가 나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나를 준다는 철학을 가진 겨울 여자 이화가 신성일 교수하고 사랑하는 얘기예요. 원래 그러니까 친한 남자하고도 있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오늘 밤 문득 뭐 그런 얘기잖아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앞으로 이 앞에선 선생이지 않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이와도 이젠 내 앞에서 학생이라는 기분을 버리라고. 제가 선생님 친구 될 자격이 있다면요. 그야 되고도 남지. 봐, 이런 게 여관방이라는 거야. 그럼 뭐 가정집 같으려고요? 여기서 그럼 저희 부자를 덮고 자겠어? 꼭 자야만 하나요? 선생님 아파트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저녁 띄워드릴게요, 선생님. 가야 해. 겨울 여자 허민 교수 역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인데 고층 아파트에서 옆 창문을 통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봐도 아찔할 정도였는데 대역을 쓰지 않고 직접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열정적인 그런 누구나 다 열정적인 연기자들이었지만 장미 씨는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출연하면서 당대 최고의 미남 배우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잖아요. 김출연 씨, 뭐 신성일 씨와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신성일 영화 배우가 몇 년 전에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미 씨를 처음 봤을 때 아니 너같이 얼굴이 넓적한 애가 무슨 주인공의 얼굴이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빈대떡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장미 씨가 신성일 씨를 만나면 선생님 저 빈대떡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을 하고 신성일 선생님도 좀 짓궂으시네요. 빈대떡은 이런 얼굴이고 이 겨울 여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전에 여자 주인공들이 나왔던 영화랑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운명론적인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이지만은 그 남자가 다 잘못이 돼요. 연이어서 뭐 이런 그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겨울 여자에서 여자를 따오는 그 기록원에서 세보니까 한 50여 편의 무슨 여자 시리즈가 이제 등장을 하게 우리의 여자. 사실은 이 겨울 여자가 세운 그 관객 기록도 엄청난 거였어요. 그 60만이라고 하는 기록이. 그러다 보니까 뭐 아바타의 기록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화제가 되듯이 겨울 여자를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 가지고 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영화가 겨울 여자라는 영화였고 김호선 감독에 있어서도 그거는 가장 대표적 작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그런 영화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하나의 신기원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화 겨울 여자를 얘기하면 할수록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으신 우리 김현 사실 제일 먼저 들어왔던 건 김현 선배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는요 왜 이렇게
그런데 욕심이 없고 노는 거 좋아가지고선 그 영화 하는 제작사 사장하고 놀고 막 이런 거 좋아하면서 이거 하자 그래서 그래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이 벌써 내렸었어. 얘가 벌써 이렇게 착 들어갔다. 아, 그러면은 해녀 당신이는 고생하기 드라마. 싫어서 나는 안 하고, 한다고 안 했고 한다고. 겨울 여자는 한 줄 놀다가. 알았는데 놀다가 보니까 장미 씨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니, 김영자 씨는요, 그냥 내가 다니는 기억나는 경우가 거는 많네. 무척 놀기 좋아해요. 겨울 여자 아니고 노는 여자. 그래가지고 노는 여기에 여자라는 대한 제목도 있었어. 마음은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집념이나 이런 걸 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요. 예. 어쨌든 아직도 그 겨울 여자의 그 이화 역할 놓친 거에 대한 해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퇴근을 하고 열심히 그거를 할 할 걸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말 지금도 행복이 먼저지 이런 생각이세요? 지금도 행복이 먼저죠. 나는 조금 그런 욕심이 거 없으시죠? 네. 욕심 없이 사시는 네. 거예요. 크게 욕심이 없어요. 네, 굵직한 화제작으로 충무를 띄운 여배우 장미 씨. 그런데 이 장미 씨가요, 여배우로 성공하기까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뒤에. 네, 누구나 다 알고 계신 분일 텐데 장미 씨 어머님이신데요. 성함도 뭐 이미 다 알려져서 최스키 여사분인데 7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중반까지 매니저로 활동하셨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장미 씨 매니저 하신 건데 이제 6.25 동란 시절에 이제 그 위로 그 장미 씨가 막내잖아요. 위로 일남이녀 중에 막내인데 중구 쪽에 사시다가 뭐 안 해본 일이 없이 이 세 자녀를 키우셨다 그래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물품 같은 거를 팔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후에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최스키 여사께서 장미 씨가 그 3살 때 그 중구 회원동 쪽에 살았었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 거리에 나앉았을 때가 있었대요. 그때가 가장 그 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었다 이런 회고도 하셨습니다. 장미 씨 성공의 90%의 공은 어머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는 장미 씨의 타고난 재능, 물론 뭐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그만큼 열정적이셨거든요. 촬영 현장에도 장미 씨를 위해서 약탕기를 뭐 별도로 가져갈 정도고 간식 때문에 뭐 절편이라든지 인절미라든지 따로 다 싸고 그 지방 촬영할 때도 명주솜 이불 있잖아요. 이런 걸 별도로 장미 씨 용도로 다 가지고 가서 장미 씨가 편안하게 연기 생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장미 씨가 이제 혼자 막 촬영 나갈 때도 지방 촬영할 때 이불을 챙겨 나갈 정도라고 하니까 그 깔끔함까지도 어머니에게 전수받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져요. 이 말을 우리 어머니가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촬영장에 한 번도 오신 적 없고. 네. 예전에는 우리 촬영장에 지금은 이제 밥들을 다 따로 나가서 먹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대기실에서 분장실에서 도시락들 쌓아서 먹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보온 도시락이라고 있죠. 따뜻해지죠. 네네네. 그게 까만 없을 거, 시절인데 어머님이 보온 도시락에다 뜨거운 밥을 넣어서 그것도 시간 딱 맞춰서 점심 시간에 딱 배달까지 오셔갖고 아이고. 뜨거운 국까지 해갖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고 그거 많이 얻어먹은 사람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송에서 거의 약간 섭하신 게 많으세요. 아니 걔네 어머니는요 꼭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맞아요. 한복을 딱 입고 점심시간쯤 딱 되면 딱 소쿠리 싸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딱 들면 고데기에다가. 소쿠리요. 네. 거기다 이렇게 싸고 우리 공주 먹을 거라고. 공주 취급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밥 먹으면 그렇게 먹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배나 사과 같은 거 한 개씩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밥 먹고 나서 한쪽씩 이렇게 좋지. 먹으라고 이렇게. 물 얻어먹으신 분은 여기 없답니다. 여기 과일 있으니까 좀 드세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우리도 편안하게 그렇죠. 하나씩 이렇게 집어먹는데 과일도 그 당시엔 비쌌어요. 비싸기는 배 이만한 거 하나. 그럼 이렇게 잘랐고 이것 좀 들어보세요. 근데 요 사람이 배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건너뛰어. 이런 취급하시는구나. 예, 저는 꼭 그렇게 건너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요 내가 이렇게 앉았댔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앉은 나한테 그러면 요거 좀 주나 안 드세요. 주나? 그러면 주나 안 주나 봤더니 안 먹어. 이러려고 내가 이제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발에 시동 걸고 있어요. 여기다 이러고 오기만 와봐라 이제. 오기만 건너뛰기만 해봐라. 이제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딱 건너뛰어. 아니 안 건너뛰더라고 그때는. 처녀 이것 좀 먹어봐 그랬어. 처녀. 이것 좀 먹어봐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럼 탁 나가버려서 분장실이니까
어머 내 뒤에서 들리고 어머 저 처녀 왜 저래? 이제 혼자 이렇게 아이들을 쭉 키워왔으니까 네. 이 가장 아니에요, 가장. 부산 피난 시절에는 그 미용원을 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삼남매 아니에요? 근데다가 이 특히 그 삼남매 중에서 장미도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이건 배우를 꼭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이 이 최 여사한테 많았다고 는 봅니다. 그래서 매니저 노릇만 한 거예요. 모든 계획은 다 이 최숙희 여사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여기서 뭐 이 최숙희 여사의 고생한 것만 해도 뭐 소설책 몇 권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최숙희 여사가 그렇게 장미 씨만 걷어먹인 게 아니라 장미 씨 집이 마포구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자들과 이쪽에 이제 드라마 그건 이제 연예 최근이지. 관계자들이 가서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어요. 심지어 너무너무 어머니랑 가까우니까 장미 씨가 없어도 기자랑 이런 사람들이 가서 밥을 먹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대단하신 지금도 것 같아요. 그렇대요. 네, 지금도 그래요. 서교동 집이죠? 네. 들어가보지 지금도 가면 못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그렇대요. 거예요? 네, 한번 가보세요. 아는 사람만요. 네. 그 어머니는 이제 서교동에 사시고 그다음에 장미 씨는 지금 그 동부천동에 사시는데 이 어머니께서 항상 한 번 인연을 맺었고 그다음에 나에게 좀 그 딸에게 장미 씨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조금 스캔들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 기자들한테는 항상 이제 그 김장철이 되면 그 5종 김치 세트를 보내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는 기자와 그다음에 그거를 못 받는 기자 사이에는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몇몇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도 그 김치를 보내고 식사 같이 하자.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5종 세트 많이 받으셨던 나는 분 얼마 전 아닐까? 아니 받지는 못했지만 얼마 전에 김장해노라는 얘기는 들었고 목소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 카랑카랑. 지금 아마 80 초반일 거예요. 그럼 나보단 조금 많으니까. 장미 씨 연배 어머니, 제가 비슷한 젊은- 또래인데 80 넘죠. 젊으신 거죠. 하여튼 뭐 사이가 이렇게 좋은 모녀 사이인데 제가 장미 씨 같으면 나이가 좀 들면서 굉장히 짜증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뭔가는 불화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있죠, 당연히. 핏줄 매니저니까 끝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서 스타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장미 씨에게 뭐 루머를 만든 그런 장본인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두영 감독이 83년에 했던 물레야 물레야라는 영화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해외 영화제 출품이 돼서 높이 평가받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장미 씨가 캐스팅이 돼서 출연료까지 다 이제 받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미 씨 어머니가 이제 어떤 이제 소문이 돌았냐면 내 딸의 인기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출연료를 지금보다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 제작사에서 소문이 돌면서 그 이후에 정말 장미 씨에서 원미경 씨로 여주인공이 교체가 됐고 결국 원미경 씨가 하게 됐잖아요. 만약에 장미 씨가 했더라면 월드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도 해봅니다. 1985년에 이 장미 씨가 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인터뷰 때문에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는데 그때 그 인터뷰 내용을 좀 말씀드려다 보면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면 금방 언론에 알려진다. 내가 직접 인터뷰를 한 적이 없는데 나가는 기사는 다 엄마가 한 것이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많다. 한국에 있으면 늘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다. 난 그것이 싫다. 어머니는 내 결혼도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그 극성스러운 집념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핏줄 매니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나 두 분이 다 이해가 가요. 살짝 거리가 있대 절대 또 멀어질 수 없는 게 뭐냐 관계거든요. 지금은 두 분 사이 어떠신지 아직도 일을 보고 계신가요? 일은 이제 강단의 장미 씨가 서고 계시니까 일은 이제 매니저 일을 안 하시는 거고요. 얼마 전에 그 이제 한 2, 3년 전인가요? 그 어머님 인터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따님 그 장미 씨의 그 기사 자료라든지 동영상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분류하고 모으는 작업을 혼자서 천천히 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쭉 한 30년 넘은 기록이니까 아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어떤 수필지에 이렇게 글도 기고하시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차분하게 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평생의 자랑이시겠어요. 네. 같은 연예인으로서 이 핏줄 매니저는 주로 몇 대 몇으로 나누는지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최소 5대 5는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워낙 그때 당시에 뭐 전문 매니지먼트 기관도 없었을 뿐더러 직접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과보스럽게 돌보신 이유는 아마 연예계에서 워낙 있는 숱한 이 유혹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셨을까 싶은 마음이 먼저 드네요. 그죠? 네, 여배우에게는요. 네. 화려한 불빛, 이 조명 불빛, 네, 스포트라이트. 네. 이것도 있지만 각종 소문, 스캔들, 이거 빠지면 또 안 돼요. 이 장미희 씨에게 결혼을 약속했다는 약혼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가슴이 다 철렁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우리 갑 선생님은. 그리 과장스레. 일단 내용이 좀 쇼킹한 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이가 26살 때인데 뭐 여러 살도 아니고 약혼 기사가 덜컥 나왔습니다. 근데 또 상대 그 남자분이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데 이런 건설회사의 신 사장님이라는 분인데 톰 여배우가 약혼했다는 기사니까 굉장히 쇼킹했었고 그분이 총각이었나요? 45살. 네, 지금도 총각이에요, 그분도. 그 마포구에 있는 그 장미 씨 집에서 가족들만 모인 상태에서 약혼식을 이미 치렀다 이런 기사 나오면서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쇼킹했었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룹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건설로는 해외에서는 거의 1호, 국내에서는 2호, 뭐 1, 2호를 계속 다툴 정도로 굉장히 굴지의 그런 회사였는데 장미 씨 어머니 최숙희 여사가 가교 역할을 한 걸로 또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소개를 해준 게 어머니다. 엄마였다. 이런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교제를 하고 약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듬해 4월에는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자의 친구, 말씀이고요. 친구네. 김영자 씨는 아니요, 표정이 아니요. 엄마의 친구랑 정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엄마의 친구네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직원들이 장미하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막 데모하고 그래서 신문에 크다랗게 그 시절에 그 기사를 읽었어요. 네, 그쵸? 근데 왜 그런 데모를 했죠? 난 그게 생각이 안 나. 그 전에 큰 게 있었어요. 그날 내가 이제 녹화 날이었는데 10시까지 와서 리허설을 하고 그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장미가. 1시가 돼도 안 와요. 그랬더니 막 위층에서 난리가 나고 막 뛰어내려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무슨 이상한 뭐 누구한테 끌려갔다 어쨌다 그래갖고서는 그 사건이 크게 스캔들이 났었는데 왜 난리가 뒤집어졌는지는 신문에서 다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 후에 이제 이 사건이 나니까 그거하고 연관을 져갖고 우리는 그게 소위 말하는 X양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신 사장님과의 그 파경의 이유는 그 사업 실패 때문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회자되던 무렵에 정말 서울무지개라고 89년에 그게 그런 걸 소문을 그 루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졌던 영화가 있었잖아요. 강리나 주연. 네네. 근데 그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장미희 씨를 너무 좋아해서 뭐 이것이 납치까지 이어졌다 뭐 이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이어지면서 장미희 씨는 파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그냥 소문은 소문으로 남은 채 장미희 씨는 없어지고 해외로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맞아요. 그냥 전설로 남았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걸로 사람들이 진짜 소설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죠. 아니,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누구한테 사실 확인이 취재를 안 되는 해요? 본인들밖에 모르는 거겠죠. 뭐. 미국을 가버린 것 때문에 그것 그 때문에 소문이 더 그랬죠.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증폭이 되면서 네. 사실인 양 통용이 됐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당대 최고의 여배우라는 얘기인데요. 이 장미희 씨가 미국에 갑니다, 하여튼. 네. 미국에 있을 때 또 한 번의 또 결혼설이 있어요. 네,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소문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잠적하다시피 떠나보셨는데 거기서 또 한 번 이제 장미 씨가 결혼설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외국 사람입니다. 유택의 미국인인데 아이작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했었는데요. LA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워낙 국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으니까 기자분들이 계속 찾아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미국식 아파트를 보면 이름 명패 같은 게 이제 아파트 쓰여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오니까 빼달라고 아파트 관리인한테 얘기를 하다가 그 건물의 주인인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금융업 그리고 뭐 부동산 이런 거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인데 증권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과 인연이 맺어가지고 두 사람의 열애설 그리고 결혼설까지 번지게 됩니다. 당시에 그 두 사람이 만나고 있던 어떤 그 증거 뭐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LA 한인 신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파파라치들이 이렇게 찍어서도 올리고 그 아파트가 아마 웨스트우드의 산타모니카 있는 쪽에 아주 큰 동네군요. 당시 미국에 계실 때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인 사회에서 공유하는 그런 신문 같은 거에 보도가 됐고 그것이 국내까지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빨리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작이라는 분하고 같이 산책하는 그런 사진이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결혼이 임박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장미 씨가 미국에서 같이 지내는 남자가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소문들이 파다했기 때문에 그 사진은 정말 힘을 실어줬었죠. 그쪽 동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으면서도 장미 씨가 정말 어느 날 사라졌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유태인이랑 보석을 사러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파파라치 사진 실릴 정도면 뭐 거의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 갔는데 참 사는 게 피곤하셨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본인이 그럼 그 스캔들이 났던 그 남성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명하신 적은 있나요? 직접 해명을 했는데 네. 이 아이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국 생활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장미 씨가 그때 좀 미국 생활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었던 게 미국 현지에 가진 인터뷰에서 좀 한국에서 돈을 갖고 나오지 않아서 지금 여기 좀 생활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 이제 조금 장미 씨가 이 한국 생활을 떠나서 이제 미국 생활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렇죠. 집도 판매하고 그다음에 재산도 정리하고 그러고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조금 급박하게 건너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에 재산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별로 쓸 돈을 마련을 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영화가 미국 로케로 깊고 푸른 밤이라고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맞아요. 그 출연료를 미국에서 받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또 하나 큰 사건. 네. 그때 아주 대담하게 장미를 보호한다고 딱 나선 감독이 하나 계셨던 거죠.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얘기 잘하셨네요. 네. 예. 공개적으로 구원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배창호 감독이죠. 있었어요. 근데 이 배창호 감독이 깊고 푸른 밤. 배창호 감독. 배창호 감독이 이제 적도의 꽃이라는 걸로 장미와 같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게 히트했어요. 그 영화가 좋았죠. 그런데 그 하나 찍고 발로 미국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창호 감독으로서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닥쳤던 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 살이 서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또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퍼뜨리고 다닌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장미를 나는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퍼뜨리고 다녔지만 장미는 별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배창호 감독이 또 누굽니까? 미국에 가 있는 장미를 그대로 가만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홍예준 씨가 얘기했지만 깊고 푸른 밤이라는 이게 이 최인호 씨 소설, 신문 소설인데 그걸 영화화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대마초를 흡연한 가수가 이제 그 한국 무대에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걸 가지고 이 그러니까 찍은 쉽게 게 말해서 바로 위장 결혼. 네, 그걸 가지고 올 로케이션을 합니다. You take Jane or your lawful wedded wife in sickness and in health for richer or poorer? I do. Jane, do you take this man Hoban for your lawful wedded husband? By the powers vested in me and in God, I pronounce you man and wife. 근데 이것도 역시 히트했어요. 히트했죠.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장미가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을 해서 이제 배창호하고 다시 콤비네이션이 돼가지고 찍은 게 황진인데 그건 또 실패를 했다. 네, 근데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그 황진이가 비록 흥행에는 실패를 했죠.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 장민 씨를 두고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분 자체 그래요. 배창호 감독님이 헌사를 그러니까 장미를 위한 영화다라고 헌사를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미란 한 여배우 인생을 생각할 때 제일 유쾌한 게 바로 배창호 감독과의 이야기예요. 이건 너무 예쁘고 귀여운 얘기예요. 뭐냐면 도도한 여배우가 흥하는데 노총각 좀 무지막지하게 생긴 감독은 좋아 죽겠다고 온 세상에 대고 하소연할 스토리예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뭐 기자를 만나든 라디오에 출연하든 난 정말 꼭 결혼하고야 말겠다. 난 장미랑 결혼할 거야. 근데 장미 측에서는 헛방도 안 그렇죠. 됐죠. 황진이는
배창호 감독의 그 오마주 영화라고, 그 헌정 영화라고 해서 완전히 이제 이 장미란 한 배우의 모든 걸 드러내기 위한 영화였는데 흥행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3년 후에 이 사랑한다 외치고 다니니까 마음속에 그 연정을 얼마나 오래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가 88년 1월에 배창호 감독이 드디어 쳐들어갑니다. 누구한테 쳐들어가냐면 장미 엄마한테 쳐들어갑니다. 어머님, 딸을 주십시오. 석 달 내로 결혼하고야 말겠습니다. 이거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노는 차마 못하니까 인품이 너무 매력적이다. 그 참 남자 그런 얘기 들으면 창피한 거예요. 인품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남자도 여자도 착하게 생겼다. 착하게 생겼다. 너무 기분 나쁜 얘기인데 여자들은 기분 나쁘죠. 근데 하여간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면서 시간을 계속 끌다가 이제 무산된 스토리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기자분들이고 현장을 있었었는데 저는 솔직히 88년도에 데뷔를 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바깥에서 그런 기사를 접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지금의 노이즈 마케팅 같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배창호 감독님이 막 핫할 때인데 장미 씨한테 그렇게 하니까는 일반 사람은 이거 뭐야. 근데 또 배창호 감독님 또 외모가 또 조영남 선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난감을 사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아니요, 배창호 감독이 결혼했잖아요. 측은지심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게 93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 김유미 씨하고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의 그 러브 스토리가 영화 같다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러브 스토리란 영화에 동반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영화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서 멋진 남성으로 거듭나서 멋진 아내분을 맞이하신 건데 지금은 강의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숱한 루머들도 힘겨웠던 2년간의 이 미국 생활을 접고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귀를 하는데 이 복귀작이 영화 아까 황진이, 그죠? 흥행에 대참패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후에 장미 씨의 연기 인생에 또 한 번, 다시 한 번 화려한 시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1991년에 사회찬미에서 이제 윤심덕, 우리나라 최초 여성 성악가 역을 맡으면서 열연을 펼치는데 난 입샘보다 당신의 글이 더 좋아요. 많이 썼어요? 오늘 원고지 많이 사다 놨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그동안 정신의 녹을 닦아낸 듯 싶소. 창작에 대한 의욕을 되살려줘서 고맙소. 이 장미 씨가 이 역할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쥐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장미 씨의 연기 인생에 다시 절정이 맞게 되죠. 전미의 장미희 씨.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며 새로운 연기를 보여줬던 장미희. 대종상 수상에 이어 현재는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 제 가슴에 봄은 만개했고 드디어 제 온몸으로 봄을 느낍니다. 사회찬미는 그걸 웃기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영화는 망했는데 영화 상 시상식의 한마디는 영원히 남아가고 그걸 바로 더 유명해. 맞아. 저도 기억을 할 정도로 그 수상 소감이 두고두고 패러디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오영실 씨가 한번 상을 해주시죠. 딱 받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진짜 유행어로 만든 사람이 사실은 이경실 씨잖아요. 코미디에 그러니까 원래 누구나 다 이렇게 보면 인상적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인상적인 것이 정말 유행어가 된다거나 어떤 사회의 영향력을 펼치려면 누군가 뭔가 계기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컨텐츠로 만들어준 사람이 이경실 씨였던 거예요. 딱 마주쳤대요. 엘리베이터에서 이경실 씨하고 장미 씨하고 딱 마주쳤는데 이경실 씨가 아름다운 밤이에요. 거기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온갖 코미디에서 나와서 예능에서 하니까 장미 씨가 그걸 본 거죠. 그리고 이경실 딱 마주쳤을 때 별걸 다 가지고 먹고 사시네요. 했겠죠. 그랬더니 이경실 씨가 놀래면서 또 이경실 씨도 또 한 자존심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굴하지 않고 뚝 싸세요. 이거를 또 계속 한 거예요. 떡 사세요. 떡 있어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만났더니 장미 씨가 아무 말 없으셨다라는 얘기를 말을 더 하면 안 되죠, 이제. 근데 오영식 씨 말씀이 맞는 게 둘이 또 아파트도 같이 산다고 위아래층. 들었어요. 그렇죠? 네. 우아래층으로. 지금 같은 아파트 네, 살아요? 아니 그렇지. 위아래층 사시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퉁박을 주신 건 아니고 이렇게 워낙 친하세요. 위아래층 같이 사시다 보니까 본인 아세요? 흉내를 두 분이 친한지? 예, 제가 이경 선배님 댁에 갔었어요. 근데 야 뛰지 마 서정아. 밑에 교수님 낮에 밤에 자는 시간엔 뛰지 마세요. 이렇게 마늘 베란다에서 빻는데 그러셨다고. 워낙 평소에도 말씀을 우아하게 하시는 거지 그걸로 이렇게 뭐 구박을 주신 건 아니고 이제 지금은 재밌는 이웃사촌이 되셨는데 처음에 누군들 내 흉내를 너무 웃기게 내면 처음엔 좀 불쾌하다가 이게 너무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래. 이슈가 되면 그걸로 오히려 거꾸로 친해지는 분들이 아니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경실 씨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똑 사세요. 귀를 묵음 처리, 네, 들숨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똑 사세요. 네. 오영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실 씨가 그 아예 코미디 한 코너로 육남매라는 이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정말 그때 당시 MBC에서 방송을 했었죠. 국민 드라마로 불렸었어요. 여기 스키너도. 아니 저는 밥 생각 없어요. 엄마 주세요. 떡 사세요. 떡 있어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따끈따끈한 시루떡 있어요. 지금 대만에서요, 6년 전에 육남매를 계속해서 방송 중이라고 거의 그 기록적인 정도로 시청률. 인기가 좋다고 해요. 중국 매체 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만에 방영했던 전지현 별에서 온 그대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좋은 드라마, 좋은 콘텐츠는 뭐 시대와 상관없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육남매에서 정말 그 헌신적인 어머니 역할로 연기자로서 연기 변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장미 씨가 옛날 연기를 보면 그냥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더 우아하게 하시려고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연기 톤이 나왔는데 그게 또 회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분의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그 이경실 씨가 똑 사세요 이거 그게요? 네, 그거 뭐 사연이 있다면서 좀 아니 아시는 사연이라기보다도요. 장미 씨가 워낙에 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육남매를 그날 같이 녹화를 했는데 근데 그 스텝애가 하나 오더니 어우 있잖아요. 장미 씨가요. 아, 떡 사세요. 떡 사세요. 그런데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흉을 본 거예요. 그 스텝애가 하나가. 예. 아우, 왜 떡이 아니라 똥이라 그러죠? 떡 사세요.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경실, 그래? 떡 사세요. 떡 사세요. 떡 사세요. 오, 자기가 거기서 흉내를 내갖고 그 스텝이 얘기한 걸 가지고 얘가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거기서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막 이렇게 막 떡 사세요, 떡 사면서 막 모든 국민이 떡 사세요 그러니까 나는 비기트했지. 처음만 그 당시 웃음이 이경실 죽겠네. 씨가 그 MBC에 웃으면 보게요라는 그 그래, 거기서 개그에 시작을 한 거기서 거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또 더 빵 터진 거죠, 지금으로 그래서 말하면. 육남매가 더 떴어요. 국민 드라마가 됐고 나중에 네. 원래 16부작이었던 맞아요. 것이 인기 100부작. 있었어. 그래서 이게 육남매가 백부작이 네, 100부작이 돼서 육남매가 방 2개 있는 전셋집으로 이사 가면서 사는 시작. 이게 끝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육남매로 하여튼 재기에 성공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야, 이게 또 우리 장미 씨 인생의 굉장히 획기적인 만남. 작가 김수현 씨를 만납니다. 이 작가계의 이게 드라마계의 거장 아니겠습니까? 아, 이분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는데 첫 번째 무슨 작품이었죠, 고 기자님? 2008년 주말 드라마였는데요. KBS에서 방송된 엄마가 뿔났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수현 작가께서는 좀 연기를 잘하는 분들을 많이 좀 포섭을 하셔가지고 출연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 드라마가 특히나 내노라는 스타 연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출연했어요. 백일섭, 이순재, 김혜자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맡은 캐릭터 역시 좀 독특했습니다. 현대판 귀족을 좀 약간 패러디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왕비 사모님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비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우보다 좀 적었지만 이게 주변 인물들을 거느리는 그런 캐릭터여가지고 뭔가 좀 아우라를 남기는 그리고 좀 재밌는 캐릭터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김수현 작가를 갖다가 그때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났댔어요. 그 전에 만났는데
아롱이 다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내일 녹화예요. 근데 오늘 밤에 연습을 하는데 김수현 작가 그거 아닌데 연습하는데 자꾸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적었어요. 누가요? 장미 씨가.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러고 갔어. 내일 녹화예요. 그럼 어떡해? 나 그때 부산에 있었어요. 곽경옥 씨 부산까지 전화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그날 밤에 뛰어가가지고 대본 1, 2편을 대본 보니까 대사가 세상에 그렇게 많은 대사가 없어. 그걸 내가 하룻밤에 외워가지고 장용 씨가 아롱이 아기를 낳는데 아롱이 당선이 엄마야. 이 드라마 작가 해갖고 당선이 됐다고 그러니까 당선이를 태어난. 그걸 갖다 내가 1, 2부를요. 밤에 하룻밤에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녹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수현 작가하고 아마 장미 씨가 안 만났을 거예요. 그래갖고 쭉 헤어지고 있다가 장미 씨가 잘 안 됐을 적에 그 폴라따를 갖다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장미 씨하고 인연이 인연이 진짜. 희한하게 그 아롱이 다롱이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수현 작가가 이미 그때 충분히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지적해서 고칠 수 있는 연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아예 장미 씨가 할 수 있는 역을 만들어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거잖아요. 딱 그 장미 씨가 등장해서 미세스 문, 미세스 문, 뵙기 괜찮아? 베키야, 사랑해. 뵙기, 너 나빠. 이게 약간 지그시 턱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빠져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러고 보는 거예요. 장미 씨는 지금도 브라운관에서 활약 중이신데요. 요즘은 딱히 유행어가 예전만큼 뭔가 센 건 없어요. 아, 지금은 유행어는 없으셔도요. 그 헤어스타일. 보브 스타일. 네, 비대칭 머리로 또 여자들의 그 워너비라 그럴까요? 어떤 그 패션의 트렌드에서 유행에 있어서 누구누구 옷, 뭐 누구누구 헤어스타일, 누구누구 립스틱 이렇게 이 타이틀이 붙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젊은 어떤 그 20대 여성 배우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 사실 장미 씨는 중년의 배우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션 타이틀의 이름 세자가 아직도 나온다는 건 정말 존경할 만한 거였어요. 장미 씨는 자신만의 그런 멋을 갖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그 미모를 계속 나이에 맞게 계속 그냥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개성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것만을 만들기도 하고. 근데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시상식장에서 이렇게 드레스 입는 모습을 보더라도 아직도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배우로서는 굉장히 멋진 그런 배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배가 있는데 장미 씨가 시장 보러 간다니까 옷 사러 간다 그러면 잘 쫓아간다는 거예요. 명품 아니면 동대문을 다니시는데 동대문에 같이 가는데 딱 봐서 딱 집으면 입지도 않아보고 사는데 집에 가면 핏이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으면 그냥 같이 집으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평소에도 정말 그 옷 맵시라든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죠. 장미 씨가 이제 내가 저 입던 옷 걔한테 팔아본 적이 있거든요. 완전 패셔니스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김연자 선생님이 오히려 내가 입던 거 또 입어볼래 할 입으면은 정도로. 아니 이렇게 보면 어머 이거 어디서 샀어 나한테 팔어 이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는 거예요. 네. 몸매가 비슷해. 그렇죠 비슷해서 옛날에. 옛날에. 그래갖고 그거 팔았어요 제가. 여자로서 부럽잖아요. 그 몸매와 그 모든 것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뼈 깎았대요? 그 아니에요. 뼈 깎았대요? 그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 알고 싶어서. 엄청나게 질투에 말한다. 운동과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는 한 달 이상 트레이너와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근데 아니 그리고 몸매뿐만 아니라 감각이 진짜 남다르신 게 저는 시상식 보통 드레스들로 경쟁을 많이 하죠. 거의 1년에 그 드레스 한 벌로 내 패션 감각을 거의 평가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정말 스타일리스트 다 붙어갖고 몇 달을 준비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다 드레스를 입을 때 혼자 굉장히 남성스러운 자켓에다가 안에 이렇게 실제 속옷만 입은 게 아니라 속옷만 입은 것처럼 보이는 해외 디자이너의 이 탑을 딱 입으셔서
엄청 논란이 됐어요. 그 정말 와 파격이다. 근데 먹는 것도 그렇게 먹어요. 우리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예, 예. 50 넘고 60 넘으면 그냥 뭐 이렇게 쭉쭉 찢어 김치도 도시락 싸면 어머 이거 맛있다 이거 먹어 그러고 막 덜어주고 이 털털하게 먹는데 이거 맛있다. 그랬구나.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시가 분명히 집에서 장미 씨 이렇게 연습을 훈련도 많이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같이 촬영하면서 거의 살다시피 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한 해도 이렇게 묘사를 잘하세요. 그러면은 똑같이 거기서 하시네. 있었던 일을 그냥 얘기하는 거지. 무슨 뭐 이 집에 아니 이렇게 집에서까지 그 정도면 또 이렇게 뜯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먹는데 맛있다. 아름다운 닭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건 누가 했어? 이러고 나는 비대도 금비대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늘 여성스럽게 이제 자기 관리 잘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야말로 골드미스신데 지금 황금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 저 김대우 기자님 계속 지금 명지대 교수님으로 있죠? 장미 씨의 자기강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여배우로서의 자기강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교수로서의 위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생들로부터도 대단히 인기가 높고 이 명지대 사회복전 이제 네. 연극영화과 교수로서 굉장히 학생들에게 때론 엄하게 뭐 출석을 굉장히 많이 잘 챙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학생들로부터는 굉장히 사랑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게요. 저도 대학 그 교수 자리가 이렇게 뭐 추천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 배우하는 게 훨씬 수입으로는 나아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소명의식 어떤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때로는 정말로 존경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명불허전 원조 월드스타로 우뚝 선 여배우. 변함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여배우입니다. 4살 때부터 아영연 기자로 시작한 4살에 무슨 역할 했어요? 어릴 때 연기를 보면 정말 너무 소름이 돋고 너무 잘한다. 뭐 배우생 오래 했지만 저렇게 예쁜 애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녹화를 앞두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 강수현 씨가 무서울 땐 굉장히 무섭다. 저도 무서워요. 야 분장실에 말 한마디 없다더라. 술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웬만한 남자들하고 대적해서 수다선에 지지 않는데. 보드카 파티를 벌였대요. 근데 뭐 새벽 4시, 5시까지 술을 드셔도 그 다음에 아침 행사에 꼭 단장한 옷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갔다. 대시하는 남자가 없다. 이런. 그다음 다 남자 소리죠. 그 말은 맞네. 아, 이분 얘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변함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여배우입니다. 이 강수현 씨 정말 보고 싶은데요. 진짜 수식어가 많은 여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해외 영화제에서 아시아 최초로 여우 주연상.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애국한 거죠. 큰일 한 거죠. 정말 명불허전 원조 월드스타로 우뚝 선 여배우. 그리고 4살 때부터 아영연 기자로 시작한 그리고 지금은 49이라는 나이가 벌써 되셨다고요. 그럼 도대체 연기 경력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또한 세월을 비껴간 한결같은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최고의 골드미스 강수현 씨의 45년 연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9살에서 4살 빼면 45살인데 뺄셈 간단히 하면 되는데 네, 제가 문과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시겠다. 45년째. 예, 대본을 뒤늦게 봤네요.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네, 거의 아직 안 친해요. 안 싸줄 줄 알아야지. 그러게요. 네. 자, 스타들의 데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으로 내가 캐스팅됐다 이런 네.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이 길거리 캐스팅의 원조가요. 바로 이 강수현 씨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하는 게 1969년인데요. 강수현 씨가 4살 때 집 앞에 놀고 있다가 아, 진짜네. 꿈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남자분이 너 집이 어디야? 나이가 몇 살이야?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4살이면 굉장히 어렸던 거 아니 아닌가요? 나하고 같이 데뷔가 똑같은 45년 차인데 같이 했다는데
4살에 무슨 역할 했어요? 애기 역할 한 거죠. 애기 역할이죠. 근데 동시대에 아역 스타로 군림했던 손창민 씨 같은 경우도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그 케이스가 데뷔했을 때 신성애 씨가 그때 이제 부산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손창민 씨를 보고서 이렇게 잘생긴 애가 연기자를 해야지 누가 배우를 하냐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얼마 뒤에 그 영화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 또한 길거리 캐스팅이었죠. 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봤거든요, 걔를.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때 내가 걔 처음 드라마 하면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진짜 제가 엄마 역할을 했거든요. 황금초 때렸는데 엄마 역할을 하고 걔가 내 딸을 했어요. 그래서 걔에 대해서 너무 정말 아이고 요놈의 조동아리 요거 앵두 같은 모습. 너무너무 요걸 깨물고 싶을 정도로 요런 데가 요렇게 이뻤어요. 그 아기 때 여기 보조개 기억나요? 네. 보조개가 싹 들어가. 너무 얼마나 양쪽에. 이뻤겠어. 오죽했으면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겠어. 요즘 늘 이제 뭐 성형 논란 있을 때 모태 미녀냐 아니냐 얘기를 많이 진정한 모태 미녀셨죠? 네. 그렇죠. 그 김영자 씨는 이제 그 데뷔가 같이 이제 강수현 씨랑 하셨다 그러는데 아마 대사는 많으셨겠지만은 4살짜리 강수현 씨가 할 수 있는 연기는 보조개 연기와 함께 못 아빠 봤어. 좋아, 엄마 좋아, 아 좋아 이게 그 대사가 다였어요. 근데 이제 1971년도 국립극단에 들어가면서 이 똘똘이의 모험이라는 작품에 그 연극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배역 이름 자체가 이쁜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이쁜이라는 별명이 이제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1976년도에 이 강소연 씨가 11살 때 신성의 정윤희 씨 주연 핏줄에 본격적으로 영화에 데뷔를 합니다. 그때도 이제 강소연 씨 어릴 때 연기를 보면 정말 너무 소름이 돋고 너무 잘한다 뭐 이런 다들 그런 평가를 받았죠. 현영아, 아 귀여워. 공부 잘해. 편지해. 손창민 씨 아니에요? 손창민. 아저씨. 어이야. 학교 이접하였나? 예. 부탁 한 가지 있는데 예. 이수도 선생님 젊으셨다. 너무 제가 아버지한테 편지 써놓은 게 있는데 예. 사랑이 저렇게 처럼처럼하고. 대신 좀 붙여주시겠어요 예? 그게 무슨 어려운 부탁이고? 그 대신에 우리 토끼가 크면은 아저씨 목도리 하나 해줄기라 예. 겨울에 토끼 목도리가 얼마나 뜻인지 아는겨? 그리고 1983년도 18살 나이에 고교생 일기에 출연하면서 일약 청춘 스타로 발돋움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이 강소연 씨가 TV 부분 여자 신인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인기를 누리게 돼요. 근데 강소연 씨는 이제 네. 젊은 시절 그 20대 시절에도 핫한 배우로 활동 많이 했었는데요. 20살 때 이제 더블의 비극이란 작품으로 성인 연기에 도전을 하고 87년에 이제 그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라는 아주 히트작이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강수현 씨가 박중훈 씨랑 같이 맞아.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청바지 그리고 스노우진 뭐 이런 게 유행할 때인데 위아래로 청으로 빼는 그 청청 패션이라고 불렸던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유행을 시켰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예쁜이라는 별명 어릴 때 가졌다고 했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너무 예뻐가지고 박중훈 씨가 촬영을 하다가 배우 생활 오래 했지만 저렇게 예쁜 애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20대 초반에 그 핫한 미모를 자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깜찍하게 생겼죠. 철수야, 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럼 정말? 그럼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저 때 박소연 씨 너무 좋아했어요. 저 달을 따. 다른 따오래. 왜? 안 돼?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미미야, 나 할 얘기가 있다. 쭈쭈, 야, 너 폼 좋구나. 나 다음 주에 군대 가. 미안해, 미리미리 얘기를 안 해서. 이미 널 오랫동안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미치겠다. 웃기고 있네. 정신 차려 너. 에이구. 저게 거짓말이었나요? 군대 가는 거? 이게 아니고 그런다고 내가 뭐 뽀뽀해줄 줄 아니 이런 그런 건가? 거죠. 네. 약간 넋을 놓고 보시던데. 저 때는 만 3년 가고 휴가도 별로 못 나올 때니까
진짜로 이별이었어. 저 때는 뽀뽀 받아줘야지. 군대 가면 다 뽀뽀해줘야 돼. 그 옛날이니까. 그래서 사람 너무 날로 드시려고 하시네요. 네. 자, 아역 시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수현 씨의 그 어린 시절이 궁금한데 아무리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하더라도 네. 무언가 부모님의 지원이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데요. 어머니가 따라다녔어요. 네, 강수현 씨 그 가족은 네. 2명의 오빠하고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또 어머니가 2분이셨어요. 친어머니가 계셨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가지고 재혼한 또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님 성격은 약간 무뚝뚝하셨는지 어릴 때부터 강수현 씨한테 별다른 뭐 얘기를 하지도 않으셨고 간섭이 별로 없었던 분이었다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한 가지 특징이 굉장히 완벽함을 추구하신 게 아버지 스타일이셨나 봐요. 그래서 강수현 씨가 아버지로부터 그런 완벽한 이런 걸 배웠다 이렇게 말씀도 하신 적이 있고 또 반면에 어머니는 조금 소녀 같은 스타일이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왔다 갔다 자주 하셔가지고 강수현 씨랑 약간 트러블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릴 때 상처도 많이 받고 강수현 씨 인터뷰에 따르면 엄마랑 다퉈가지고 24시간 정도 운 적도 있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이런 회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장민 씨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참 열심히 핏줄 매니저로서 최선을 다했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강수현 씨 또한 어머니가 열정적으로 매니저를 했어요. 늘 현장에 따라왔었고 강수현 씨의 모든 스타일, 연기 다 엄마가 같이 대접을 해주면서 연기 성장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저희 언니들도 아역 출신 배우니까 백현미, 백현숙, 쌍둥이 탤런트, 강수현 씨 있고 손창민 씨 있고 정말 많은 아역 배우들이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기억나는 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언니들 연기하는 거 보러 이렇게 따라가면 강수현 씨가 제가 너무 이뻐갖고 무릎에 이렇게 앉혀놓고 계속 너 내 동생 해라 이렇게 이뻐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무슨 여배우의 DNA는 다르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때 수연이 언니가 되게 예뻐하면서 막 서로 그 언니들끼리 막 싸웠던 저를 놓고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그 막내 현주가 너 이렇게 나이 먹었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강수연 언니가 늘 밝고 쾌활했고 누구에 대한 욕을 한다거나 이랬던 건 전혀 본 적도 없었고요. 강수현 씨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가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머니가 매니저를 엄마에 열심히 대한 했어요. 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어머니가 참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그냥 부모에 대한 얘기를 물으면 그저 평범한 부모예요. 이렇게만 내가 대답을. 본 수연이 어머니는 그 당시에 나이가 좀 들어 보였어요. 그 아역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엄마는 좀 젊었어야 되는데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엄마다 나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얘가 조금 크고 나서부터 고등학교 정도 들어갔을 때부터 엄마가 안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사업 실패하시고 그때 어머니랑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때 그래서 강수현 씨한테는 첫 번째 스캔들이라면 스캔들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요 어림으로 해서 그때 고교생일기에 출연하고 있었을 때인데 뭐 녹화를 앞두고 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은 난리가 났죠. 이 친구가 와야지 녹화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녹화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기 1시간 전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되면 선배들이건 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막 혼나고 막 이럴 텐데 그때 PD님께서 윤근일 PD였는데 딱 잡고 이제 다른 얘기 물어보지 말고 또 괜찮냐? 좀 촬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 수 있다고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 NG도 한 번 없이 그냥 연기를 갖다 했대요. 그래서 천생 배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그 사춘기 때 그런 걸 겪으면서 나는 이제 배우가 될 때 어떤 배우가 되겠다는 걸 그때 마음을 잡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겹치기 출연도 안 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약속도 그때 당시 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엄마 아버지의 이 갈등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바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 촬영을 같이 갔었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강수현 씨 하면 영화 시바지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에 김영자 씨도 같이 출연하셨었죠? 저도 시바지였죠.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바지로 가서 아들을 낳고 줘야 되는데 딸을 강수연을 낳은 거예요. 맞다. 그리고 걔를 데리고 와서 걔를 또 시바지로 보내는 그런 시바지였죠. 모르죠. 눈 가리고 가요. 시바지 할 때 눈 가리고 가요? 눈 가리고 가갖고 거기서 임신만 했다 하면 이제 다
대우를 해갖고 시컷 먹고 잘 살다가 애기를 딸만 낳았다면 그냥 거기서 쫓겨나는 거고 데리고. 예. 아들 낳았으면 아들 주고 오고. 이게 원래 강소연 씨가 시바지에 캐스팅된 거 아니에요. 원래는 임권택 감독이 이게 대종상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빨리 서둘러야 할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시간이 좀 없었었어요. 그때 조영원 네, 조영원이가 강소연 씨 비싸게 생겼어. 사고 났죠 그때. 조영원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임권택 감독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조영원이도 임권택 감독을 만나러 간다는 게 엉뚱한 데를 가가지고 이게 헤맸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 1시간 지나니까 이제 화가 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제작팀에서 이 고래사냥 2회에다가 아까 얘기하는 W의 비극. 여기에 나온 강수영이가 아주 괜찮다. 그러니까 한번 임 감독님 좀 만나보시죠. 그 인생이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데려왔는데 거기에 그냥 첫눈에 바쁘기도 하지만은 첫눈에 그냥 이 여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캐스팅을 했고 바로 그 이튿날 촬영을 들어갔다니까요. 그 영화가 사실은 어떤 대중용보다는 해외 영화제 아니면 대종상 같은 어떤 영화제 수상을 노리고 만든 작품인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영화사가 갑자기 잘 안 된 영화사였는데 갑자기 다른 도종환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하고 동년배인데 그 양반이 인수를 해가지고 야 이거 저희 대종상 앞두고 우리 상 하나 만들자 해서 아주 급조로 하게 됩니다. 맞아요. 했는데 이 영화가 너무 급하게 촬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종상이 예선에서 또 탈락해요. 급하게 안 했어요. 급하게 촬영 안 했어요. 아니 평가를 못 받은 흥행은 거예요. 안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흥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종상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했는데 예선 탈락을 했다고 예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베니스에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에 베니스에도 못 나갈 뻔했어요. 뭐 그 주변에서 그 영화진흥공사 쪽에서 아예 아니 이 상은 대종상에도 밀려난 건데 어떻게 가느냐 이랬는데 아니다. 정말 작품이 괜찮으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겨우 베니스로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을 받았는데 강소연 씨는 여기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영화진흥공사에서 축하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트로피도 받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였으니까 그만큼 영화는 굉장히 참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이 한다 그래갖고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베니스 영화제에 나가니까 이게 뭐지? 시바지라는 게 뭘까? 이래갖고서는 그래서 상을 외국에서 되게 소개였고요. 네, 독특했죠. 그 이후에 이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딱 뜨니까 임권택 씨도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임권택 감독님이 하는 드라마마다 무거워요. 영화가 굉장히 무겁고 그런데 이 영화를 저를 제일 먼저 캐스팅을 했나 봐요. 나 무슨 연기가 하여튼 임권택 감독이 저를 참 연기 들어서 최고로 쳤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서 그 캐스팅이 내가 갔는데 이건 촬영하는데 세상에 날이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안 찍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안 찍고 이건 어느 날 찍는 거야 그러면 날이 흐려가지고 이게 비가 올랑말랑한 요 날씨만 골라서 촬영을 하는 거야. 근데 요 촬영 장소가 어디냐면 보쌈마을이라고 시골에서 진짜 옛날에 과부들 보쌈 해갖고 가서 풀어놓은 그 마을이에요. 실제로 보쌈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 부산에서 그 언양 저기 무슨 뭐 통도사 있는 데로 걸어다니는데 거기 가면은 촛불도 없고 불이 없어요. 불이. 그래서 보쌈을 많이 해가서 그래갖고 거기서 전쟁 난지도 모르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뜨문뜨문이 있는데 그런 데를 들어가는데 난 들어갔다 방송 녹화가 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차가 없는 거야. 그럼 빨리 끝내야 되는데 들어가면 촬영을 안 해. 다 세고 열세고 쳐다가고 뭐해 비 오는 거 비 와잖아. 그럼 앉아서 뭐하냐 강수연이하고 둘이서 방에서 있는데
둘이 앉아서 할 일이 없는 거, 할 일이. 근데 얘는 책을 이만큼 갖고 와서 책을 보더라고요. 난 또 그 책이 눈에 들어오냐고. 노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김진문 씨인가 그분이 그 제작했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가고 수다 떨다 밤이면 술 마시고. 그럼 내 방을 찾아오기가 힘이 들어요. 불이 없으니까. 그러면 라이터불, 촛불 켜고서는 겨우 방 들어가야 돼. 가면 뭐예요? 껌껌하니까 잠밖에. 이 촛불 켜고 글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야 되니까. 그럼 아침에는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이나 또 좋아야 말이죠. 맥주 마시면 또 화장실은 급하잖아요. 화장실을 찾아서 가기가 힘든 거예요. 요강이라는 게 있지 요강도 않습니까? 없어 거기는. 그럼 가면은 화장실이 그냥 이렇게 밋밋해요. 창고인데. 빠질 수 있구나. 아니 빠지지 않아요. 이거 파진 데도 없어요. 그냥 밋밋한. 이게 어떻게 화장실이야? 흘릴 데도 없어. 이게 왜 화장실이야 그러면 이 타다 남은 집들 있잖아요. 볏짚으로 이렇게 하는. 재만 있어요. 그럼 소변이고 대변이 보고 나면 재를 파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밀가루 반죽같이 오지네요. 해가지고서는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거름이 되는가 봐요. 자기가 수연이하고 이거 얼마 동안 있었어요? 그게? 한 달 이상을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강수연 씨는 적응을 잘해요 거기? 제가 강수연이랑 좀 산 설명할게요. 거야. 그 김영자 씨가 이만큼 어려운 그 촬영 환경이었다 그러는데 그 영화 그 연출진 그러니까 이제 그 스텝이었죠. 스텝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저 정도로 고생을 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고 한데 나중에는 그렇게 고생했던 것이 이 영화 속에 담길 수가 있었다 그래요. 예, 제가 보는 가장 그 리얼한 장면은 강수연 씨가 이 숟가락이 있으면 숟가락 뒤로 해서 김치를 감아서 이렇게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리얼리티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그 뭐 연기자든 아니면 제작진이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던 그 덕이 있었다고 해요. 연기가 정말 해외에 걸출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는 건 어릴 때 모르긴 몰라도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린 나이였잖아요. 네.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수연 씨는 또 아역 출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과연 가장 거기서 연기가 빛이 났던 게 뭐냐면 출산 장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출산 장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모아졌었는데 강수연 씨 실제로 그거 출산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출산 관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말 여러 편을 봤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렇게 리얼한 연기가 나왔을 때는 임권택 감독님의 경험담이 바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극 중에서 대사가 있어요. 나 집으로 갈래, 도망갈래.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임권택 감독님의 부인이 실제로 출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빛이 나는 연기가 나왔다. 아유, 난 저기 한 대사도 아직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수연이를 이렇게 안고 이제 시바지를 보내기 전날 밤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정주지 말아라. 그 가서. 돌 한 뿌리. 아이고, 엄마도 시바지였고 딸도 시바지. 근데 이제 엄마죠. 정주지 말라는 거지 그 남자한테. 정을 주면은 이제 애 때문에 큰일 나니까. 근데 얘가 정을 주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에도 정 주지 마라. 이거 먹어야 미끄럽게 잘 빠지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라는 거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잖아. 하늘이 뒤집어야 애가 나오는 저게 뭐냐면요. 소뚜껑이 뜨겁잖아요. 소뚜껑을 밟는 거야 뜨겁게. 일부러. 저게 근데 우리 토속 문화에 있었던 것들인데 그걸 참 잘 재현했어요. 왕년아, 네 새끼가 서방님한테 말을 보여줄 거야. 내 애 찾으러 간다 이거죠, 저기가. 애 찾으러 간다고 이년은 할 안 때. 된다 그러는 게 아들을 낳거든. 어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뺏기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싶어서 애 뛰어나가는 거 안 된다고 붙잡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집안 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보면 그 강수현 씨 그 시바지 역할이 임신해 가는 개월수만큼 주인 마님도 이렇게 그렇죠. 배를 가짜로 같이. 넣어서 실제로 애를 낳는 것처럼 동네 소문나게 이렇게 가짜로 애 낳는 눈물 신고 나네.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영화가. 눈물이 나네. 네, 강수현 씨가 이제 이 영화로 이제 상을 받게 되잖아요. 네. 베니스 영화대에서 이제 87년에 상을 받았으니까 찍을 때는 21살쯤에 찍었던 영화 같은데 이제 그 영화를 찍고 나서 개봉을 할 때는 한국에서 주위 사람들 물어보는 질문들이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야한 장면 그리고 뭐 출산 장면 어떻게 찍었느냐 이렇게 좀 약간 자극적인 질문을 좀 많이 했었나 봐요. 근데 막상 이제 베니스에서 상을 받고 돌아오니까 반대로 질문은 싹 사라지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그리고 해외 평가 어땠는지 연기 너무 좋았다 이렇게 확 바뀌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이 강수현 씨에게는 그 우리나라 아시아 배우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 여우전상을 하루아침에 줬지만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국이 어떤 해외 무대에서 무슨 상을 타고 이름을 빛내본 일이 너무 없었어요. 맞아요. 아주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저 베니스 국제영화제 뭐 여우주연상 수상이 완전히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쾌거였어요. 아니 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퍼레이드도 하고 뭐 난리 났어요. 대한민국 최초를 뛰어넘어서 아시아 배우 중에 최초여서 어쨌든 강수현 씨는 참 그 이름 앞에 원조, 최초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어울리는 여배우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최초가 붙는 게 삭발 연기. 그것도 여자 그리고 배우가. 여배우가 그 당시에 가장 탑 여배우가 삭발 연기를 실제로 그리고 깎은 머리가 너무나 깎은 머리가 정말 조각이에요. 제일 잘 어울리는 네. 최초 여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89년이죠. 네. 영화 아재 바라 아재.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가요? 가장 저 높은 곳으로. 그렇죠. 가장 높은 예. 곳으로. 예. 네. 참 예쁘기도 하지만 시종일관 침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연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진짜로 예쁘다 정말. 저거 아마 뉴스시간에 또 TV에서 아주 뉴스에서 생중계를 했었어요. 머리 너무 이뻐. 좀 머리를 깎았는데도 저렇게 이쁘네. 두상이 진짜. 근데 만약에 머리를 깎았는데 두상이 안 이뻤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안 시켰죠, 제가. 그렇죠. 이미 다 만져보고 했겠죠. 두상 다 만져보고. 비교되네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자른 머리카락이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그 측근들한테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옛날 남자친구한테 주려고 전화를 했죠. 너 내가 머리를 잘랐는데 이거 너한테 줄까 봐.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너 왜 이러냐 하면서 그 남자친구는 놀래가지고 정말 너 흉측한 아이다 할 정도로 그 옛날 남자친구는 놀랬는데 강수현 씨는 아주 장난기가 많은 그런 짓궂어서. 짓궂음이 또 있지 않나. 근데 둘 헤어진 사이에- 남자친구가 네. 저 전 여자친구가 머리칼 베서 죽은 거 자, 이런 강수현 씨의 열정으로 찍은 영화 아재 바라 아재. 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아재 바라 아재를 이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도요.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이 거푸 2번의 네. 주연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시 시상식에 나타난 이 강수현 씨의 모습이 아주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김 기자님 뭐 그때 상황 기억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강수현 씨가 머리 삭발을 할 때도 영화 기자로서 그 같이 지켜봤어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파격적인 소재로 인해 가지고 불교계의 그 저항도 항의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차례 정도 촬영이 그 장면 촬영이 미뤄져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재 바라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강수현 씨의 그 삭발 연기인데 상을 받을 때는 한복에 퍼머 머리였던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은 뜨악했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리 그 내정된 상태를 모르고 그 연락도 못 받은 상태에서 맞아요. 이제 영화 제작사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임권택 감독님 뭐 등등이 그 호텔에서 그냥 전날 밤에 뭐 아무래도 상을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축배나 들자 하면서 보드카 파티를 벌였대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이제 그 내일 수상이 있을지 모르니 준비를 하라는 소식을 듣고 급기야 이제 그 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거 부랴부랴. 못하고 그냥 이제 하고 갔던 파마 머리로
그다음에 그냥 준비해 갔던 한복만 입고 아니, 이거 시상식에 파마머리라는 올랐던 건 거죠. 그리고 강수현 씨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복귀를 해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 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드라마 여인천하입니다. 여인천하. 야, 여기 이제 강수현 씨 같은 또 나이 동기인 전인아 씨, 도지훈 씨도 아마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네, 이 도지훈 씨 세 명이 함께 출연해서 더욱 화제가 된 작품인데요. 왜요? 네, 잘하시네. 나 이거 유명했지만 특히 이 드라마의 핵심이요. 맨 마지막 장면이 강수현 씨의 이 클로즈업, 주민 쫙 들어가서 클로즈업으로 항상 끝났어요. 이 여인천하 같은 경우에 정난정 역할을 맡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엔딩 장면에서의 그 인상 쓰는 장면 딱 카메라 노래거든. 굉장히 그 많은 시청자들을 흡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 또 이제 그 강수현 씨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엔딩 장면에서 자기가 걸리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피부 관리나 아니면 맞아요. 표정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프로급으로 대단히 그 신경을 많이 썼다. 개인 조명팀을 데리고 다녔다는 일화를 개인 전설처럼 들은 반사판. 적이 있는데 개인 반사판, 개인 조명. 실제적으로 이제 그 SBS에서 이제 방송이 됐었는데 네. 촬영 현장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조명판이든지 아니면 조명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신경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뭐 HD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명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그 HD급의 조명들이 그 이 정난정 씨를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줬다고. 저희 대철 인생도 지금 여인천하인데 안수정 씨 한번 해보세요. 그 클로징 장면 마지막 주민 딱 들어간다고 하고 딱 째려보는 겁니까?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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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요 매야. 네. 근데 또 저 말고 또 오영실 김영- 선배님이 저도 연기 또 워낙 성격이 유들유들해서 될래나 모르겠네요. 탤런트 출신이잖아요. 예. 매야? 탤런트 출신이래. 매야? 탤런트 출신이래. 우리 홍 여사님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우리 홍매야 한번 갈까요? 홍 배우님의 매야. 매야? 맞아. 아니 이 판이 여기 걸쳐줘야.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 저는 어색하고. 야, 다리. 제가요 최초로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사극에서 대왕 대비했어? 아니요. 그럼. 뒤에 상공을 대왕 대비마마가 아니십니까? 천국이 원래 오랑캐의 나라인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일이거늘. 근데 이 강수현 씨가 현장에서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은 우리는 보통 대본을 외우면은 뭐 이렇게 밑줄 쳐서 한다거나 뭐 내가 외우잖아요. 근데 강수현 씨 대본은 깨끗하대요. 근데 대사 NG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대본은 2개 갖고 다닌대요. 하나는 달달달달 외운 거 딱 깔고 앉아있고 하나는 새 거.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보면은 어머 쟤 대본 깨끗해. 쟤 안 외워왔나 봐. 근데 대사 딱 하는 거 보면은 딱 외워오는 거 보면은 집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그리고 한 번은 그 여인천하에서 이덕화 씨가 둘이 합방하는 신이라 그러나? 근데 그걸 하는데 드라마니까 간략하게 해야겠지만 일단 어떤 포지션을 이덕화 선배가 다 연구를 해갔나 봐요. 그래서 한 2-3가지 연구를 해가셔야겠죠. 자세 일단. 그렇죠. 그래서 수연아 일로 와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다리를 옆으로 하고 어떻게 하자 그랬더니 강수현 씨가 딱 내놓는 게 9가지를 내놓더라고요. 어머나. 자세 9가지. 하여튼 그 정도로 진짜 그 전에 우리가 장미 씨 얘기를 했지만은 이 강수현 씨의 그 열정도 대단하다고 봐요. 솔직히 지금 뭐 TV나 영화계는 남성 천하판이에요. 무슨 여행 프로도 남자들, 여행 영화도 남자 주인공 위주, 뭐 육아 프로도 이제는 남자. 맞아요. 그런데 여인 천하만큼은 진짜 그때 여인들이 천하를 이루어서 맞아요. 3명이서 그 오묘한 대립과 그 어떤 시너지 또 뭐 카리스마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빠져가고 진짜 사이가 나쁘지 않을까? 정말 소문에도 야 분장실에 말 한마디 없다더라. 뭐 대단하다더라. 뭐 이랬는데 그런 기사가 정말 나왔는데 정작 전인아 씨나 그
강수연 씨는 깔깔대고 웃었대요. 둘이서 동갑내기로 굉장히 우정이 있는 친한 사이였는데 바깥에서는 실제로 그렇다더라 할 정도로 우리가 그냥 폭 빠지게 그렇게 느꼈던 거죠. 저처럼 이제 예능 많이 나오고 좀 친숙한 이미지의 연예인은 같은 연예인이지만 이렇게 강수연 씨처럼 정말 정통 배우의 느낌이 강한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보면 저도 방송한 사람인데 말을 못 걸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지나친 적이 있는데 정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배우 강수연과 인간 강수연은 같은 이미지일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실제는 어떨지가 좀 궁금해요. 실제는 털털하세요. 아우 털털하죠 걔. 그리고 뭐 말도 언니 막 이러지 그냥 이러는 거 없어요. 털털한데 독한 게 있는데 딱 임건택 감독님이 수연아 살 좀 쪘네 하고 불안건을 보면 그날부터 밥을 안 먹고 자기 몸을 쫙 만드는 독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김갑수 씨.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배우 김갑수 씨와 함께 촬영을 했던 지독한 사랑이라는 맞아요.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출연을 했는데 조금 그 배드신 장면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에 있는 살을 빼기 위해서 약 7kg 정도를 감량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강수연 씨에 대해서는 여러 영화 감독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래사냥 2를 함께했던 배창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강단이 있는 배우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가 어디죠? 아저씨들 누구세요? 영희, 나야. 병태. 네? 영희, 엄마가 계신 곳을 알고 있어. 강소연 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출연하는 작품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해요. 만약에 이제 예전 스포츠 신문 가판에 있을 때 이렇게 반이 접혀져 있잖아요. 반이 접혀져 있는데 여기에 강수연 대마초 연기 모락모락 요렇게만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뭐 강수연 씨가 이거 대마초를 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펼쳐보면은 영화 웨스턴 애비뉴에서 대마초 피는 연기 진짜 잘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배우들 같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어떻게 뭐 신문사에서 그걸 갖다 그렇게 편집을 할 수 있느냐 하겠지만은 홍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에 좀 더 리얼하게 하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자기가 출연하는 영화에 대한 흥행까지도 담보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강수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연예계 생활하다 보니까 이쪽 연예계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뒷이야기 하는 모습 전원 들어본 적도 없고 맞아요. 예, 험담하고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술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드시는 성격이고 누구한테 신세 지거나 민폐 끼치는 거 전혀 없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영역을 꾸준히 가꿔오고 지켜온 그런 여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강수연이라는 한 인물의 뭐 연기력, 살아온 것, 자기 관리 다 좋은데 아주 잘하는데 재밌어하는 게 술을 정말 많이 마신다는 거 아니에요? 술 많이 마시죠. 유령 씨 잘 마신다는 강수연 거죠? 씨가 웬만한 남자들하고 대적해서 술에 손에 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4명이든 5명이든 새벽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쭉 마시는 스타일. 강수연 씨 한 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수연 씨. 그래도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강수연 씨가 또 이제 이 영화계에서 또 좋게 평가받는 게 인간미인데 이 설경구 씨가 무명일 때 촬영장에 가면 이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같이 출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게 마치 나를 음해하고 막 나를 째려보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강박
자격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대요. 그때 강수연 씨가 설경국 씨 그런 면을 알고 손을 잡고 모든 스태프들한테 다 인사를 시키면서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시키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려심도 깊고 인간미가 있는 그런 배우라는 거죠. 의리파. 이제 강수연 씨는 친구를 사귈 때 세 가지 여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솔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기적인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 딱 접니다. 딱 접니다. 그런 남자. 그래서 그런 남자. 그래서 절대 남자건 여자가 하여튼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그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이 마음을 주고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선배들에게 또 별로 미움을 받지 않는 그런 성격으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뭐 연기자로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한 배우. 근데 또 사생활에서 인간미 넘치고 정도 넘치시고 정말 따뜻하고 호방하신 분인데, 근데 왜 아직도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뭔가 큰 스캔들 이런 게 한 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 남자분들이 이분을 가만두는 걸까요? 그러게요.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저기 배우들끼리 좀 작품 남자면? 찍으면 연분도 나고 그러는데 네. 강수연 씨는 별로 사극만 기억나는. 해서 그런가 보다. 그때 당시 아까도 자료화면 보셨잖아요. 손창민 씨하고 같이 연기를 하는 작품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틴 스타였을 때는 손창민 씨하고 사귄다, 뭐 친구다 이러면서 그 또래들 사이에서는 참 얘기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강수연 씨한테는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남자 질문하는 걸 갖다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본인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하는 거를.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남자 얘기를 꺼내는 거죠. 참 남자들이 너무 소심한데 자기가 20살 때부터 남자들이 나한테 아예 접근하지 않더라. 근데 이제는 이제 만나고 싶다. 마흔도 이제 마흔 전까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좀 결혼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강수연 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술도 잘 마시지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영화제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영화제가 막 생길 즈음에 그 영화제를 위해서 막 발로 뛰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임권택 감독님, 그리고 배우 안성기, 그리고 강수연 씨 세 분인데요. 사실 그게 이제 해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리저리 술자리도 하게 되고 이런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마다 빠지지 않고 다니시는 분인데 뭐 새벽 4시, 5시까지 술을 드셔도 그 다음날 아침에 행사에 꼭 단장한 옷으로 나타나고 영화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부르는 대로 가고 그래서 임권택 감독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강수연한테 꼭 찾아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떤 자리든지 가서도 영화에 대한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자기 관리도 잘하시는 분. 네, 오늘은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한 시대의 획을 그은 위풍당당 골드미스 여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골드미스 두 분. 앞으로도 이 두 분의 더 멋지고 당당한 행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찬 인생이 대박 인생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저희 대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